한국드론조종협회 박지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지상 일기도회의에서 상층 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기상의 이해는 대기 연직 구조와 이 운동에 대한 3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층 일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상층 일기도는 근데 등 앞면을 분석을 합니다. 등 앞면, 그 해당 고도, 즉 항공기라는 거는 항공기의 기압 고도는 등 앞면을 비행하기 때문에, 즉 기압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그 기압이 해당 고도가 해당 압력이 고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그 해당 압력에 대한 등 고선 일기도를 이용해서 상층 대기 상태를 분석합니다. 즉 상층 일기도는 정해진 몇 개의 기압 고도에 대해서 전 세계의 고층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서 하루에 2번 00UTC와 12UTC,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아침 9시, 오전 9시와 저녁 21시에 하루 2번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온도, 습도, 바람 등을 분석을 합니다. 고층 관측소가 없는 바다도 있죠. 바다가 더 넓죠. 이 바다에서는 파이랩, 즉 항공기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기상 자료나 아니면 위성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이 자료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층 일기도에 표시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와 다음에 상층 일기도 분석을 통해서 예보 자료를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층 일기도. 자, 지상 일기도보다 좀 높은 고도에 대한 등안면 일기도입니다. 어떤 850, 주어진 고도, 500, 300 이렇게 등안면에 대한 등 고도선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의 고도 분포,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습도 등의 분석 자료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등고선 분석은 지상 일기도와 마찬가지로 고기압이 있고 기압능, 그다음에 저기압이 있고 기압골을 표시해서 상층의 기상 상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상층 일기도는 기압계의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기압계의 어떤 연직 구조, 연직으로 지금 현재 공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3차원 좌표계를 생각할 때는 연직 좌표계, 즉 하이트를 사용하죠. 높이를 사용하죠. 이런 차원에서 상층 일기도를 등 고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연직 좌표라는 것은 3차원 좌표계에서는 하이트를 쓰죠. 그다음에 대기과학에서는 기압을 씁니다. 이 일기도는 이제 약 850헥토파스칼에 대한 한 분석 예시가 되겠습니다. 즉 약 지상으로부터 약 1.5km 높이의 850헥토파스칼의 그 등안면이 지금 현재 그 등안면에서 어디에 고기압이 있고 어디에 저기압이 있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층 대기 상태를 분석할 때 등 앞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이 기압 고도계를 이용해서 등 고도를 따라서 비행을 합니다. 너 15,000피트로 비행을 해. 하면은 그 15,000피트가 그 압력, 그 기압을 따라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안면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상층 일기도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층 관측, 그 라디오 존대를 아마 지난번에 그림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고층 관측을 하는 이 라디오 존대가 이 고도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압을 관측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얘가 그 높이에 따른 기압을 지상국에 그 안테나 수신 부분에다가서 송신을 하기 때문에 등안면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압 좌표계가 대기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력과 방정식 그리고 다른 운동 방정식들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 계산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안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층 일기도는 그렇습니다. 상층의 기압기 변화가 지상 기압기 변화에 선행돼서 나타납니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층 대기 상태를 어떻다는 것을 빨리 파악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지상 기압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것을 바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과학에서는 상층 일기도가 기본적으로 하층에 850헥토파스칼, 약 1.5km입니다. 그리고 중층, 가운데 평균 고도입니다. 500헥토파스칼, 약 5km 정도입니다. 상층 위가
300 내지는 200입니다. 요 높이는 한 10km에서 한 11km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기과학이나 예보를 위해서는 또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이유는 850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고도가 약 1.5km라고 그랬죠. 그럼 지표면이나 지형의 영향을 1.5km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죠. 즉 산이 1.5km보다 더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 상층 대기의 이 850헥토파스칼은 상층 대기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로키 산맥,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과 같은 높은 지형은 오히려 이 850헥토파스칼보다 고도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 제대로 분석이 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850헥토파스칼과 중층의 500헥토파스칼 그 등압면 사이에 있는 약 한 3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등압면, 이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층 300헥토파스칼에는 우리가 이 등압면 높이가 약 한 10km이기 때문에 항공기상, 특히 항공기들이 순항 고도가 대부분이 약 한 10km가 되겠죠. 피트로 따지면 약 3만 피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상이나 이 대기과학에서는 매우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트기류가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300헥토파스칼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 따라서는 이 300헥토파스칼에서도 제트 스트림을 분석하지만 이 계절에 따라서는 2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도 제트 기류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등압면 일기도는 이 일반 일기도랑 표시하는 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등압면의 고도, 대기의 온도, 풍향 풍속, 또 대기의 습도를 알려주는 척도 중에 하나인 노점 온도를 이제 일기도에 기입하여 분석을 합니다. 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 모양이 지상과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 값도 약간씩 틀립니다. 첫 번째 게 레디오 존대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풍선에 나가서 헬륨을 넣은 풍선에 나가서 기상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를 올려보내면서 이 센서가 이제 풍향, 풍속, 고도, 등압 이런 것들을 쭉 잽니다. 기온 노점하고. 그래서 그렇게 재고요. 그때 이제 이 표시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요 줄기는 풍향을 가리키고요. 요 날개들은 풍속을 가리킵니다. 이 세모 하나가 50나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바 하나는 10나트. 그리고 이 바보다 그 중간 바가 있습니다. 짧게 치는 그는 5나트를 일단 평균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온도, 요 TT가 온도입니다. 온도를 나타내고요. 요 DD는 온도와 노점 온도의 차를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HH는 고도, 현재 그 등압면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 R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상 정찰 항공기, 기상을 전문적으로 정찰하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김포공항에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 항공기가 있고요.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기상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기상 전용 항공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가 관측한 값이다 상층에. 그럴 때는 요 아래다 R자를 붙입니다. 네모로 표시를 한 상태에서 정찰 항공기를 뜻하는 이 R자를 붙여갖고서 이 자료는, 이 데이터는 기상 항공기가 관측한 거구나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리포트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 항공기들이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민항기를 타고 이렇게 대한항공이나 어떤 이런 항공기를 타고 보면은 그때 아마 그 화면에 가끔 나오죠. 지금 외기 온도가 몇 도다. 바람이 지금 정풍이 얼마나 분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 정보를 또 만약 캐치했다 하면은 그 정보가 이제 또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됩니다. 다 위성에서. 근데 그런 게 자료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위성이 상당히 센서가 좋아졌기 때문에 위성에서도 이런 해당 고도를 별명을 할 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고도가 어떻다. 바람이 이 고도에 얼마큼 분다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해서 상층 일기도를 작성을 하고 또 분석을 합니다. 일기도, 상층 일기도 분석하는 기본 조건은 지상 일기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고선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양은 이제 지상 일기도보다는 적습니다.
등고선이 그 해당 원하는 그 등압면이 어떻게 어느 고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등고선 분석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그 해당 압력대는 850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러면 그 헥토파스칼의 온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습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제트 기류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는 이 제트 기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다. 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원리는 일단 상대적으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지면의 마찰이 적기 때문에 지상일기도의 등압선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등압면에 따라서 850, 700, 300, 200 이렇게 등압면에 따라서 기준고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해당되는 표준고도는 이 1457m라는 게 GPM 고도입니다. GPM 고도가 표준 대기에서의 850 헥토파스칼의 표준 고도입니다. 하지만 이 값을 안 쓰고요. 이 값에다가서 정수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500 기준으로 해서 이 850 헥토파스칼을 분석하고 700은 3000, 500은 5580. 그래서 이렇게 그 기준 고도를 WM에서 정해놓고 요 기준값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등고도선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고려할 점은 지상일기도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한다는 걸 요 그림으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아까 조그만 그림으로 봤듯이 850 헥토파스칼, 즉 1.5km, 1500m를 기준으로 해서 850 헥토파스칼을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파란 실선은 등고도선입니다. 즉 850 헥토파스칼 그 등압면의 즉 고도가 여기 보면은 1496이라고 되어 있죠. H 고기압입니다. 여기 부분에 850 헥토파스칼의 지금 높이가 1496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저기압 L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1278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850 헥토파스칼 그 등압면의 고도는 지금 1278m라는 겁니다. 항공기는 만약에 자기가 이 850 헥토파스칼 면을 비행을 해라 하면은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실제 고도가 1496m가 되지만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몽고 쪽에 있는 데는 1361m가 될 테고요. 이쪽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278m가 된다. 항공기는 이런 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 고도선을 따라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 빨간 점선이 있습니다. 빨간 점선은 이제 일반 지상일기도에도 물론 기온이 표시되지만 상층에서는 이 등온선을 분석을 합니다. 등온선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층이 지금 현재 전 시간보다 더 차가워졌느냐, 따뜻해졌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안정도를 말씀드렸죠. 그 안정도가 불안정해진다. 그럼 상층이 지난 시간보다 더워졌다, 따뜻해졌다 하면은 대기가 안정된다 그랬죠. 그럼 날씨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보다 상층이 더 차가워졌다 하면은 안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 일기도에서는 이렇게 등온선을 3도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요, 5도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 그때 계절에 따라서 그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정해놓은 값으로 이 등온선을 분석합니다. 특히 여기처럼 등온선이 조밀한 지역이다. 주로 고기압권 내에서는 등온선이 좀 소합니다. 간격이 좀 넓습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오는 여기 몽고 쪽 있죠. 몽고 쪽이나 이렇게 저기압이 오는 쪽에서는 등온선 간격이 조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도 강하게 불 수가 있고요. 어떤 많은 기상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점으로 보이는 녹색으로 된 점이 보이죠. 이 점은 뭐냐면 습수. 즉 여기는 이 점으로 찍혀 있는 데는 기온과 노점 온도 차가 3도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또 표시를 합니다. 녹색으로 표시하는 그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쪽은 습기가 많다는 지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20도가 많다는 거는 거기에 구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구름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습도가 많은 지역은 이렇게 녹색 점으로 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W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코어를 등온선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또 폐곡이 된 데는 여기는 따뜻한 공기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지금 시베리아 쪽에 그 위쪽에 C라고 되어 있죠. 요 C라고 되어 있는 데는 콜드, 여기 웜이고 콜드입니다. 즉 차가운 공기의 중심이다. 여기가 가장 차갑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W하고 C 이렇게 해서 온도가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따뜻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상층 일기도에다가서 표시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습도 분석이 아까 그 녹색 이 점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단의 수증기량의 분포 때문에 이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는 구름이 발생 많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전선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강도가 이게 습도가 많으면 아무래도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참열 방출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이 전선이 이게 전선이 강화되겠구나 약화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게 바로 습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점 온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노점 편차 이게 차가 노점 온도하고 기온하고 그 차가 좁으면 좁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되죠.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상층 일기도에서는 반드시 노점 온도도 분석하지만 또 노점 편차를 분석을 해서 상층의 습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점 편차선은 지상 또는 상층 기압기에 대응시켜서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저기압, 전선, 그다음에 기압골, 또 고기압 서쪽에는 수분기역이, 고기압 동쪽에 고기압이 있으면 동쪽에는 건조구역이, 즉 고기압이 들어오는 데서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이 들어오는 데서는 날씨가 흐리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상층 일기도의 습도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랬죠. 300헥토파스칼의 그 제트 스트림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약 8km, 대기대순환이라는 어떤 헤드리셀, 패럴셀, 폴라셀 그 사이에 그 공기덩어리 그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게 우리가 제트 스트림이라고 그랬죠. 제트 기류. 그래서 8에서 저희도 지역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약 한 18km, 그리고 폴라 제트에서는 즉 패럴셀과 폴라셀 사이에서는 이 한대 제트가 가죠. 거기는 한 7km, 8k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아열대 제트는 보통 18km 정도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폭이 좁고 풍속이 일단 50나트 이상부터 일단 제트 스트림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편서풍대 바람입니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처럼 흐르는 하나의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제 아열대는 30도 위도, 그리고 한대는 6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대 전선의 이동에 따라 겨울철에는 이 추워지죠. 그러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죠. 차가운 공기가 확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남하를 합니다. 남하라고 또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북상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트 기류 그 제트 코어, 그 제트 스트림이 있으면 가장 가운데가 바람이 가장 세게 봅니다. 거기를 우리가 제트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 핵은 건계면 바로 아래인 250헥토파스칼 고도에 정도에 있다. 그리고 이 강한 저기압이 있는 곳에서는 300헥토파스칼 고도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제트 기류도 건계면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트 기류 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500헥토파스칼 이상에서는 바람이 만약에 50나트 이상이 만약에 분다 하면은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00헥토파스칼부터 주로 합니다. 그리고 축은 등풍 속선에서 약 폭이 5에서 이제 그걸 일기도의 묘화 방법입니다.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풍하측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나가는 출구 쪽입니다. 출구 쪽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제트기류는 흐르는 방향이 등고선이 발산하는 곳에서는 이 고기압 쪽으로 횡단하고 수렴하는 곳에서는 저기압 쪽으로 횡단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이해라기보다는 이렇구나. 그런데 예보관들한테는 예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제트 기류를 분석할 때 이 등풍 속선은 50나트를 기준으로 50나트가 불다 하면 일단은 제트 기류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나트까지 25나트 간격으로 등풍 속선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등풍 속선은 제트 기류 부근에서만 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이
북쪽이 온도가 더 춥기 때문에 더 차갑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그 강적이 등풍 속성 강적이 또 좁습니다. 즉 바람이 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쪽으로는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드시어는 난류, 어떤 청천난류 이런 난류가 발생되는 쪽은 남쪽보다는 제트 기류가 있는 남쪽보다는 고위도 쪽 북쪽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트 스트림. 요 위에 게 한대 제트 이게 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이 이어지지 않은 건 뭐냐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트 기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요 부분에 이 빨간색 이 뒤쪽으로는 바람이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50나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녹색으로 이쪽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열대 제트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위치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제트 스트림은 동서성분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온도 경도가 클 때, 즉 추울 때는 이렇게 휘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일직선, 즉 동서성분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날씨가 온난하고 할 때는 이 파가 파동을 이렇게 뱀처럼 사형처럼 파동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파동이 이루면서 이 제트 스트림이 아래에 있는 공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분석할 때 제트 스트림 쪽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은 우리가 제트 고기라고 그러고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가 제트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전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능이 강화가 됐다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만약에 이 제트 스트림 아래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고기압은 발달하겠구나. 근데 이 능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이 왼쪽 골이 전 시간보다 더 깊어졌다. 그러면 이 골 아래에 있는, 골 밑에 있는 저기압은 발달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분석해내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트 스트림의 역할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그러니까 고기압, 여기서 공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죠. 우리가 예전 어릴 때 이 모기약을 아마 바카스병이나 이랬을 때 우리가 부는 역할, 그 스프레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흐름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이 약이 빨리 와서 분사가 되죠. 바로 이 제트 스트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강한 바람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를 더 빨아올리는 힘이 더 세지면서 이 아래에 있는 저기압이 발달할 수도 있고 또 모여서 고기압이 발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장파. 이게 북반구이기 됩니다. 여기 북극이고요.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파를 또 분석을 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측된 값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하나의 파입니다. 이 파 발견은 이제 우리가 그 러스비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1949년에 러스비가 중위도 편서풍대의 대륙권층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의 파장 길이는 하나에 약 수천 킬로 이상이다. 그러면서 상층의 편서풍대에서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콜드 트로프와 왑리치 여기에 이제 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 등원소 빨간색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요 트로프하고 같이 왑리치로 구성이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마찰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상층에서만 나타납니다. 상층으로 올라가면서는 뚜렷합니다. 그러면서 300 또는 200헥토파스칼에서 그 폭이 즉 10km에서 11km, 12km 그 부분에서 폭이 최대다. 그리고 이동은 상층의 편서풍대 아까 그랬죠. 제트 스트림 편서풍대를 따라서 이동한다. 하루에 평균적으로는 최대 속도가 경도로 하루에 한 15도 정도 경도로 이동하는 게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장파의 트로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구옥을 우리가 장파의 트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프가 이 연속된 단파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트로프 강도가 가장 강한 곳에 이 밑에 저기압이 있다 하면은 이 저기압은 상당히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파는 리지 위로 올라가는 거 북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를 우리가 리지 기압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이 브로킹이라고 이 능이 잘 움직이지 빨리질 않고 만약에 브로킹 현상이 발생이 됐다 하는 지역은 그쪽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기압계도 움직이질 않고
고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이 정체가 되고 또 저기압이 있으면 저기압의 상당히 강한 발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 속도를 볼 때는 우리가 약 한 700헥토파스칼, 이 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할 때는 아까 3000m라고 그랬죠. 700헥토파스칼의 풍속을 봅니다. 그러면 이 파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이동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파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있는 고기압, 저기압, 전선, 태풍 등 호우 등과 그래서 이 파가 어떤 조건에서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고기압하고 같이 있다. 그때는 날씨가 밝지만 만약에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다. 지금 비가 온다. 집중호우가 온다. 할 때는 이 장파 위에 있는 파의 기압 골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상당히 안 좋은 아주 집중호우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1500m라고 그랬죠. 약 1.5km 상공에 위치하고 있다. 대륙권 하부입니다. 기압계는 지상기압계랑 유사합니다. 하지만 지형의 영향과 복사열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좀 단순화됩니다. 하지만 지상처럼 더 많은 복사는 안 받고요. 어떤 복사 영향이 감소되면서 비교적 좀 단순해집니다. 지상 일기도보다는. 그리고 온도는 지형 및 복사에 1500m까지는 이 복사열이 많이 올라가진 않죠. 하지만 이 전선 분석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아까 점선 있죠, 빨간 점선 있죠. 요런 부분들이 등온선 간격이 좁다. 그러면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 내려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상에는 한랭 전선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선 분석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층 대기 기류와 평균 기류, 그다음에 여기 하층 제트라고 있습니다. 이 850헥토파스칼, 즉 1.5km 상공에 지금 약 한 20나트, 30나트의 바람이 분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하층 제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린다,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다. 이런 때는 반드시 우리가 850헥토파스칼을 또 많이 분석을 합니다. 하층에 그 1500m 정도 되는 고도에 상당히 강한 바람이 있나 없나. 그 강한 바람이 결국은 상층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한 바람이 있을수록 아래에 있는 공기들이 수렴이 많이 더 급하게 빨아 올려주기 때문에, 즉 공기가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그 공기에서 구름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응결에 의해서 잠열 방출이 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강수구름대가 더 크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층 제트 분석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얼마큼 있다. 그다음에 일단 하층 분석, 하층운이 얼마큼 있다 할 때 이 850헥토파스칼을 이용을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같은 시간대에 850헥토파스칼하고 지상일기도하고의 매치되는 겁니다. 즉 1번 표시가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지상일기도. 그래서 이게 같이 지상에 있는 저기압과 상층에 있는 저기압이 같이 일치가 돼서, 하지만 약간은 북서쪽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상일기도하고 상층일기도하고는 약간 북서쪽으로 좀 틸트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있다. 그러면 한기가 있는 쪽에 온도 경도가 크다. 그렇죠? 온도 경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등온선이 조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기압, 저기압이 중심이 강하고 깊다. 그래서 저기압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뒤쪽 한랭연선이 오기 때문에 이게 강할수록 기온 경도가 클수록 저기압은 더 강하고 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층 제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국지적으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분다 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저기압에 강한 포싱을 주어서 강한 상승 기류를 불어올려 일으켜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거 850헥토파스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0헥토파스칼, 약 3km 상공에 위치한 등압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대륙권 하층과 중층, 즉 5km, 500헥토파스칼 사이에 있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7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이용해서는 지상기압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파가 아까 그 850헥토파스칼보다 이제 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조금 더 스무딩해지죠. 이제 지상 마찰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요. 3km 상공이기 때문에 이제 지상보다는 더 좀 스무딩해집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제가 리치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리치, 우리 말로는 기압능.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를 우리가 트루프라고 해서 기압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기압곡은 지상 저기압과
그리고 기압능은 지상 고기압과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0헥토파스칼을 우리가 아까 했죠. 기압능과 기압곡을 우리가 지상에 있는 저기압과 고기압하고 대응이 된다. 대응이 같이 일치된다. 그러면은 그때 기압능하고 고기압하고 일치가 된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키 큰 고기압 또 저기압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 키 작은 고기압, 키 큰 저기압. 이래서 그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게 발달하겠다. 지상에 있는 저기압 고기압이 발달하겠다. 하고 아니면 쇠퇴하겠다라는 그 판단을 할 때 이 700헥토파스칼을 또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마찬가지로 700헥토파스칼에도 이 수분구역, 녹색으로 표시된 그 수분구역과 건조구역을 분석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수분한 지역이 있다. 여기까지 수분하다. 즉 1.5km부터 3km까지 수분한 구역이 쫙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구름이 많다는 얘기, 구름 발생할 수도 많고 구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전 시간과 비교했을 때 전 시간보다 더 많아졌네 하면은 지상의 기압골이 발달하겠다. 강수량이 더 증가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압골에 대응하는 지상 저기압은 발달한다. 그리고 여기 바람, 이 700헥토파스칼의 바람이 이제 풍속하고 풍향이 이제 기입이 됩니다. 근데 이 바람이 지상 한랭연선이 있습니다. 한랭연선에 그냥 수직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에 이건 비활성이라고 했고서 날씨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선 부근에서만 날씨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 지상의 한랭연선하고 이 바람하고 수평을 따라간다. 평양에 분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전선을 동반한 기압골은 저기압은 상당히 크게 발달되고 넓게 나타나고 전선 통과 후에도 아주 나쁜 날씨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고도입니다. 중간고도 우리가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약 5km 상공입니다. 중간고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수렴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도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비발성 고도인데요. 그래서 이 대기가 약 10km라고 그랬죠. 대기의 평균 이동을 판단하는데 이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5km 상공에 위치한 등압면이다. 그리고 대륙권 중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대기 운동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 일기도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일기도다. 그래서 예보관들이 예보를 내기고 그리고 기압계의 이동을 계산을 할 때 그를 유추해낼 때 이 500헥토파스칼 기류 등고선도 있죠. 파란 색깔 이 선은 이게 지금 이 골이 전 시간에 비해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였냐, 이 능이 어떻게 강화가 됐느냐, 더 깊어졌느냐, 얕아졌느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마찬가지로 기압골, 저기압과 고기압의 발달 쇠퇴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500헥토파스칼에서는 장파와 단파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장파와 단파 분석하는 데도 이용하고요. 근데 비발성 고도라고 그랬죠. 소용돌이 운동으로서 대기의 하층과 상층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상의 고기압, 저기압, 특히 태풍의 이동을 우리가 지금 여기 태풍이 보이는데요. 태풍의 이동을 우리가 예측할 때, 물론 요즘은 태풍의 이동을 이제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냅니다. 근데 컴퓨터 계산할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값들이. 근데 그냥 일기도만 봐서 우리가 만약에 이 태풍이 움직인다 하면은 오른쪽에 지금 H라고 써 있는 고기압이 있죠. 그럼 이 태풍은 평균적으로 이 500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주변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태풍은 이런 식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못 들어오고요. 이 그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스무딩해지고 500헥토파스칼은 더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발에만 내리게 고기압이 있죠. 이게 3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해서 이 숫자는 바로 그것을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지상이 가장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850이 그 위에 있지만 그게 방향은 경사는 약 북서쪽으로 경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오호츠크 쪽에 가면 이제 기압고기 여기 보면요 기압 딱 섰습니다. 이제 지상 기압계하고 500헥토파스칼 기압계하고 딱 같은 위치예요.
만약에 이제 왜 상층이 더 빨리 움직이죠. 상층 속도가 더 빠르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측 쪽에 가게 되면 이제 거의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기압곡이 최성기입니다. 폐색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기압곡의 축과 수직일 때가 바로 최성기인 것입니다. 특히 500헥토파스칼은 기압곡이에요. 트루프예요. 근데 그 아래 저기압이 있어요. 고기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 고기압은 이 상층으로 인해서, 상층 기압곡으로 인해서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날씨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고기압 건네라지만 상층에 트루프가 있기 때문에, 즉 기압곡이 있기 때문에 지상적 고기압이지만 키가 낮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날씨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이 기압계의 이동은 우리가 아까 그랬죠. 평균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이 500헥토파스칼. 여기에 풍향을 따라갑니다. 500헥토파스칼이 남서풍이 분다, 북서풍이 분다 하면은 그 풍향을 따라서 이 지상 기압계가 거의 평균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움직이는 속도는 만약에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관측된 500헥토파스칼의 풍속이 북서 방향으로 50나트가 분다 하면은 그 기압계, 그 아래에 있는 기압계는 그의 반, 평균적으로 거기에 한 25나트. 그러면 지상에 있는 기압계는 약 한 25나트로 움직이겠구나. 남동쪽으로, 북서풍 부니까요. 남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고 또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옛날 수치예보가 지금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예보관들이 하나의 통계 값을 이용해서 예보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자, 300헥토파스칼 그렇죠. 제트 스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약 10km 상공에 위치한다. 그리고 대륙권 상층. 여기는 이제 발산 고도입니다. 이제 300까지 공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공기가 더 이상 건계면도 있고 하니까 그 공기가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강하다는 거는 뭐냐. 발산이 많이 된다. 강하게 된다. 하면은 그 발산되는 것만큼 아래에서는 더 많은 공기 빨리 올라와야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저기압은 더 많은 수점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구름이 많이 발생되고 상대적인 기압골은 발달한다. 는 거를 이제 이 300헥토파스칼을 보면서 상층의 기류가 전 시간보다 더 빨라졌네, 더 느려졌네 이런 걸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상 기압계를 발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파동은 사라집니다. 선이 상당히 이제 루즈해지죠, 스무딩해지죠. 그래서 큰 파동만 남는다. 그리고 이 제트 스트림 아까 큰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제트 기류가 현저해집니다. 그러면서 제트 기류 분석에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등압면과 등원면이 잃지 않는 경합성이 강한 고도다. 등 앞면이 있고 등 원면이 거의 아래에서 다 일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경사가 질 수가 있습니다. 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성이 강한 고도다라고 하는 게 이 300헥토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장거리를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그렇죠. 보통 3만 피트 안팎으로 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고도를 순항 고도로 잡고 비행을 한다. 그리고 이 고도계의 기압계는 대부분이 제트 기류와, 즉 우리나라 항공사나 이제 미국을 가는 항공기다 하면은 이 제트 스트림이 300헥토파스칼의 제트 스트림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합니다. 운항관리사가. 그 비행 플랜을 낼 때 그 제트 스트림 따라가야죠. 자기 속도에 따라서 제트 스트림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돼서 가게 되면은 그게 100나트 바람이 분다. 그러면 나는 700나트로 비행을 한다 하면서도 100나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연료를 또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트 기류와 관계되면서 비행할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을 많이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갈 때는 11시간, 올 때는 13시간. 이 걸리는 이유가 갈 때는 이 제트 스트림을 타고 가기 때문에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층 수렴과 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트 기류 주변에는 바람의 가속과 감소, 그렇죠. 바람이 강할 때가 강하게 불 때가 있고 바람이 확 줄을 때가 있습니다. 제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항상 바람이 똑같이 불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은 150나트가 부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점은 100나트도 안 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속과 감속이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는 바람쇼가 아주 강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도를 이제 비행할 때 감속이 되거나 가속이 되는 그 지점,
전이되는 지점, 거기에는 항상 청천 난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상층 일기도는 지상 일기도와 달리 일정 등압면을 기준으로 해서 등 고도선을 분석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기압계의 연직 구조, 3차원적인 연직 구조를 알기 위해서 입체 분석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상층 기압계는 지상 기압계 변화에 먼저 선행에 대해서 나타나겠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지상 일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해 냅니다. 그리고 각 상층 일기도의 고도별 특성에 따른 기입과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일기도의 특성을 이제 묘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용에 대해서도 방금 살펴봤듯이 850하고 700 이것들은 바로 지상전선하고 일체화시켜서 지상 기압계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500은 그랬죠.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 즉 500은 지상 기압계의 이동 방향과 속도. 그리고 300은 제트 기류를 해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항공기상 관측 체계. 이제 항공기상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수업은 이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진짜 그 항공기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관측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관측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전문으로 작성을 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 영어로는 obser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상을 포함한 모든 기상 업무, 그렇죠? 항공기상만을 위해서 관측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과학의 기본, 기상 예보의 기본은 일단은 관측입니다. 관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모든 기상에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예보 그러죠. 수치예보를 한다. 수치예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가서 관측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수치예보에 입력시키는 값은 격자화된, 즉 전 지구를 평면으로 펼쳐서 바둑판 모양으로 격자화된 지점의 관측값을 관측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관측소의 위치는 컴퓨터가 요구하는 그 격자, 정해진 경도 위도의 관측소가 있다면야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관측소에서 그 주변 관측소에서 관측된 값이 가장 기본인데 그 값을 정확하게 그나마 그래도 정확하게 관측을 해줘야지 그 값을 외삼, 내삽을 통해서 그 해당 원하는 그 유경도에 위치하고 있는 값으로 환산을 시킵니다. 환산을 시키기 위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은 아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관측이 돼야 되고 또 정확하게 전파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정해진 표준화된 관측 규범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 규범, 이카오하고 이카오 안엑스 3 그리고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한 그 포맷으로 관측을 해서 전 세계의 고정 통신망, 전용망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자기 수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는 관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상 관측에서는 일단 종관 관측이라는 것이 있고 원격 탐사 관측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종관 관측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기상에 대해서 관측하는 부분, 직접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어떤 기상 관측 장비, 바람 장비, 시정 장비, 온도계, 풍향계, 풍속계, 그다음에 광슈량계 이런 걸 통해서 관측하는 것을 우리가 종관 관측이라고 하고요. 원격 탐사 관측은 위성, 레이더, 그다음에 라이다도 있습니다. 라이다라는 것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관측한다. 어떤 팔을 이용해서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어떤 이런 전자기파나 전파나 이런 걸 레이더, UHF나 어떤 레이저 이런 걸 이용해서 관측하는 걸 우리가 원격 탐사 관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바로 모든 기상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MO하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딱 권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관측 시각, 현재 기상 현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관측과 전문 작성을 신속히 딱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신속히 하고 관측 보고는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한 형식과 부호에 맞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 관측된 값이 관측된 그 결과가 작성을 한 게 제방 규정에 맞는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그 확인 후에 송신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장의 공항의 국지기후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또 항상 알고 거기에 이제 관측자는 항상 우리 비행장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 저 산에 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 다 틀리겠죠.
그래서 국지기후 특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관측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항공기상 도서, 그다음에 항공기 운항에 관계되는 기술 도서 등을 항상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공항의 기본적인 이제 기상 관측 장비, 항공 기상 관측 장비 설치 위치입니다. 공항마다 활주로의 특성, 활주로 길이에 따르고 공항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이게 구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길다 하면은 기상 장비 세트가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김포항 같은 곳에서도 2개 양단에 북단에 하나하고 남단에 하나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에서 활주로 주변에서 관측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로그로 수집이 되면 이 수집이 된 데이터는 어떤 처리 장치를 통해서 처리가 된 후 DB 서버에 담기고 이것들이 이제 단말기 이제 다 가공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기포공항에서 예를 들어서요 공항 이상에서 관측된 값이 딱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모아져서 세계 기상기구로 갑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세계 기상을 공항 기상을 담당하는 부서로 갑니다. 세계. 그럼 거기서 다 취합이 된과 동시에 다시 우리나라 다시 들어옵니다. 거의 실시간적으로 거의 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온 자료들이 다시 바로 이제 그 해당 공항의 유저들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로 다시 바로 이어서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우리가 아모스 또는 에이모스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그래서 항공 자동 기상 관측 장비다. 그래서 영어로는 Aviation Meteorological Weather Observation Syste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관측 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관측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장비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1분 단위로 관측합니다. 하지만 관측 보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관측값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은 매 1시간마다 한 번씩 관측된 값이 송수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기상. 하지만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건 정기 관측입니다. 하지만 그 정기 관측 그 중간에 갑자기 비가 온다. 갑자기 어떤 조건, 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조건이라는 게. 그 조건을 초과하는 기상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 기준 조건은 뭐냐면은 항공기 운항과 그 공항에서 서로 정합니다. 이 상태의 구름이 어떻게 됐다. 기상현상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항공기 운항과 연관이 된다. 하면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과 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공기 운항과 안전 운항과 관계되는 기상현상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특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 기상이 발생되면은 바로 즉시 관측을 하고 그거를 바로 즉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시 관측이라고 하고요. 정시에. 그다음에 특별 관측을 해서 수시로 항상 특이 기상이 발생할 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 역시 정해진 국제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과 된과 동시에 AFT에 항공 구성 통신망, 즉 기상 전용망입니다. 전용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부터 전 세계 공항에 있는 기상 자료가 제가 말씀드렸죠. 2부 순환 비행장 다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에서 물론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관측된 데이터가 다 세계 기상기구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고 들어옵니다. 다시 아이모스, 항공기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제반 항공 기상 요소 관측을 위해서 관련 규정 딱 정해 놓습니다. 이카오에서도 WM에서도 이거는 높이는 어디, 그리고 활주로로부터 얼마의 거리, 활주로로부터 얼마의 높이, 그래서 이런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한 장소에 설치가 돼서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설치되는 장비 구성입니다. 먼저 에이모스입니다. 항공 기상 관측 장비입니다. 풍향계, 풍속계, 그다음에 활주로 가시거리 측정 장비. 활주로 옆에 보면 활주로 가시거리 측정하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다 할 때 하는 그 장비. 뒤에 상세한 그림을 보겠고요. 운고 측정 장비. 하늘 지금 구름 고도가 어떻다 이거 측정하는 거. 강우 감지계. 비가 오기 시작했네. 강우가 시작됐네 하는 강우 감지계. 강수량계 얼마큼 왔나.
그다음에 온습도계, 기압계가 이 에이모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난류가 있다 그랬죠. 항공기가 들어올 때 이착륙을 할 때 상당히 아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윈드시어 경보 장비, 그래서 LL와스라고 해서 고장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축풍, 바람이 UVW, 그렇죠. 동서바람, 남북바람, 연직바람이 얼마큼 부나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수직 축풍 분석 장비, 그리고 이 구름 레이더 에코, 지금 강수를 머금은 구름대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기상 레이더 등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항에 설치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기상 관측 장비의 일단 구성도입니다. 이 타워가 활주로 끝에, 활주로 양단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타워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규정인 10m로 되어 있습니다. 10m로 되어 있고, 이 타워 위에 풍향 풍속계가 달리 10m 높이의 이 풍향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약 한 1.5m 높이, 1.5m 높이의 강우 감지기, 비가 완다, 비가 그쳤다 한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강우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온습도계, 온도도 재고 습도도 잴 수 있는 온습도계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엽상처럼 이렇게 뭐 북쪽을 향해 있고 잔디밭에 있고, 항공기상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요 타워에 가로바에 온습도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이 데이터 로고하고 기압계가 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즉 활주로의 기압을 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 부분에 기압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강수량계, 비가 얼마큼 왔나 하는 강수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뭐 낙뢰가 치면 피뢰침에 의해서 접지가 되겠죠. 접지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활주로 끝에 보면은 희정계, 그래서 현천계 또 배경 휘두계, 즉 활주로 가시거리를 재기 위한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구, 구름의 높이, 지금 활주로 위에 구름이 껴 있다. 그러면 그 운구가 구름이 얼마 고도에 떠 있나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운구계가,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이모스의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상층 일기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항공 기상 관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